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한미 통상협상의 운명을 가를 최종談判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데드라인이 임박한 만큼 양국의 릴레이 협상도 숨가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미국이 우리에게 최선의 최종안을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미 최대치에 가까운 안을 제시했다면서도 미국 눈높이를 맞출 추가 카드를 놓고 최종 조율에 들어갔습니다. 첫 소식 송병철 기자입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나 2시간 동안 통상협상에 나선 구윤철 경제부총리. 협상엔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함께했습니다. 미국에서 관심 있는 조선 등을 포함한 그런 어떤 한미 간의 경제적인 어떤 협력을 할 사업에 대해서는 잘 설명을 드리고. 하지만 양국의 입장차만 확인했습니다. 우리 협상단은 미국에 대한 투자 금액을 당초 계획했던 1,000억 달러에서 2,000억 달러 플러스 알파로 대폭 올려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가 제시한 금액의 2배에 달하는 4,000억 달러를 고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우리 측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하며 트럼프 대통령에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The South Koreans flew to Scotland to meet with me and Ambassador Greer after dinner. I mean, think of how much they really want to get a deal done. 정부는 그동안 쌀과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 조선협력 프로젝트 마스가 등 핵심 카드를 이미 대부분 제시한 상태입니다. 전문가들은 협상이 관세 시한인 8월 1일 이후로 넘어가면 우리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우리가 협상 시한이 지날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의 카드는 점점 줄어들겠죠. 미국의 요구사항을 좀 더 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정부는 내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최종 협상에서 양국 간 마지막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에는 협상이 진행되고 있는 워싱턴 DC를 연결해 현지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태도가 여전히 완강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협상이 내일 끝날 것 같냐는 질문에 부정적으로 답했습니다. 우리 협상단도 긴장감 속에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백대우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한 말이 앞으로의 전망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협상이 내일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 출입 기자들이 서로 질문을 외치는 상황에서 내놓은 대답인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반에 대해 이야기한 것인지 아니면 한국을 특정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면서 계속 부과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한국에 대한 압박으로 볼 여지는 충분해 보입니다. 미국의 협상 실무진도 우리를 향해 투자 규모 등에 대한 견제구를 연일 던지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워싱턴 DC가 오전 8시를 조금 넘겼을 텐데 우리 협상단 오늘도 분주하게 움직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정부 대표단은 투트랙으로 최종 협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최종안을 점검하는 한편 미국 측 인사들과도 전방위적으로 접촉해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일본과 EU 등이 맺은 15%라는 수치는 마치 국가대표 양궁 선수들의 금메달과도 같다며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표치라고 했습니다. 미국 측이 기대하는 4천억 달러라는 수치에 근접할 수 있도록 투자액을 최대한 높일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국민들에게 치적 삼을 수 있도록 포장을 잘 해보겠다는 겁니다. 추가 협상 카드로 안보 이슈는 물론 분위기에 따라 시장 개방 품목 일부 양보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결국 관세 협상의 성패는 투자 규모와 시장 개방 두 가지에 달렸습니다. 투자의 키를 쥐고 있는 재계 인사들은 미국으로 날아가 총력전에 합류했고 정부는 농축산물 시장을 어디까지 개방할지를 놓고 막방까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현주 기자입니다. Of Hyundai Motor Group, Jung E-sun. Thank you very much. 지난 3월 백악관에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정의선 현대차 회장이 관세 담판을 하루 앞두고 오늘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정 회장은 미국 정부 관계자들과 만나 미국 투자를 늘리고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먼저 미국으로 날아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협상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23조 반도체 동맹을 맺은 삼성전자는 미국 내 반도체 투자와 기술 협력을 제안하고 하나오션은 조선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를 구체화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통인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도 워싱턴 DC를 찾아 정계 인사들을 두루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업들의 협력을 등에 업은 정부 협상단은 2차 전지와 바이오까지 포함해 투자액을 최대한 늘리는 방향으로 협상안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반면 쌀과 소고기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농축산물에 가진 민감성, 정부는 충분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국익에 최우선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우리 협상단에 어려운 협의지만 국민 대표인 만큼 당당한 자세로 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TV조선 오현주입니다. 보신 것처럼 대통령실과 정부, 기업까지 나서서 관세 협상에 이른바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당 의원들이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연일 여과 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농축산물 개방 반대 시위를 했는데 어떤 말까지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런 행위가 협상에 좋은 영향을 미칠 리는 없어 보입니다. 전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소속 의원 11명이 주한 미대사관 앞에서 규탄 구호를 외칩니다. 폭력적인 통상압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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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은 미국의 농축산물 수입 확대 요구를 부당한 통상압력으로 규정하며 정부를 향해선 협상 테이블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모렴치한 미국이 상식과 도덕에 어긋난 폭력을 쓰고 있다며 미국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깡패란 표현도 어제에 이어 또 나왔습니다. 아직도 농산물 수입을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깡패이지 무엇이겠습니까? 트럼프의 깡패 짓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의원들은 우편으로 미 대사관에 항의 서한도 보낼 예정입니다. 앞서 당 지도부는 정부의 관세 협상을 총력으로 뒷받침하겠다고 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정부의 협상 카드를 공개적으로 반대하며 반미 감정을 자극하는 구호까지 쏟아낸 겁니다. 김민석 국무총리의 친형인 김민웅 촛불행동 상임대표는 양키 제국주의라며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는 글을 최근 SNS에 올렸습니다. 반미 친중 기류를 의심하는 미 정계 인사들에게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협상 최대 리스크는 국민의힘이라고 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미 친중 노선이 최대 리스크라고 맞받았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미국과의 관세 협상엔 우리 기업들이 측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 경영이 위축돼서는 안 된다며 배임죄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기업들에게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는 노란봉투법 등을 다음 주 처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어 이 정부의 생각이 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당일부터 가동해온 비상경제 점검 TF를 성장 전략 TF로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성장 전략에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건데 특히 기업의 배임죄 적용 완화를 주문했습니다.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 이러면서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1년 내 30% 정비라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하며 경제 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 가동도 약속했습니다. 불필요한 규제는 최대한 없애겠다고 했고 100조 원 넘는 펀드를 조성해 미래 산업에 투자하겠다는 구상도 내놨습니다.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 전략 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조가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 법인세 인상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업들은 해당 법이 통과되면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고 경영 활동도 크게 위축될 거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유예 기간도 좀 있고요. 그 사이에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계가 있다면 충분히 조율할 수도 있는 법안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조 활동 보장이 경영 환경 개선과 배치되는 게 아니란 입장이지만 재계에선 병주고 약주기식 정책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이 과거 발언에 대해 어제 사과했습니다만 논란이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 의원이 사퇴를 요구했고 문제성 발언 오늘도 발견됐습니다. 국민 의례를 집단주의 의식이라고 거부하라더니 어제 참석했던 국무회의에서는 국민 의례가 있었습니다. 70살이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말도 했는데 본인도 몇 달 뒤면 70이 됩니다. 김창석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국무회의장에 들어선 이재명 대통령이 태극기를 향해 뒤돌아 가슴에 손을 올립니다. 먼저 국민 의례를 하겠습니다. 행정기관장은 공식 행사 전 이처럼 국민 의례를 실시하도록 대통령 훈령에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공직 인사와 윤리복무를 관장하는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은 국민 의례에 대한 거부감을 여러 차례 드러냈습니다. 아주 극도로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첫째는 국민 의례라는 게 있어서고요. 아주 촌스러운 건데 이런 걸 아직까지도 하고 있다는 게 최근까지도 국가주의적이라며 집어치워야 한다고 했습니다. 국기에 대한 맹세, 국민 의례 이런 거 다 집어쳐야 됩니다. 파시즘적인, 나치즘적인 요소들이 곳곳에 스며 있어요. 최 처장은 74살인 김문수 전 장관 나이를 거론하며 추하다, 70 넘으면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표현도 썼습니다. 하지만 현 정부 내각엔 72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있고 최 처장 본인도 내년에 70이 됩니다. 여당에선 직무 수행이 어려운 태도를 갖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인사혁신처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에는 좀 어려운 그런 태도와 철학을 갖고 있었던 거 아닌가. 최 처장은 어제 과거 발언에 사과하며 앞으로도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찬섭입니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에서 규모 8.8의 초강력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73년 만에 최대 규모로 러시아 쿠릴 열도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최대 5m 높이의 쓰나미가 관측된 곳도 있는데요. 먼저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할린 항구 도시에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수산물 창고는 종잇장처럼 떠내려갑니다. 지붕 위 벽돌 굴뚝이 무너지고 집안에선 부엌 집기들이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병원 환자실 벽도, 유치원 외벽도 처참히 뜯겨 무너졌습니다. На 15-м детском саду произошло обрушение части фасада. Слава богу, никто не пострадал, детей не было, но разрушение есть. 현지 시간 30일 오전 11시 24분쯤 러시아 극동 캄차카 반도 동쪽 바다에서 규모 8.8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높이 3에서 최대 5m 쓰나미가 덮친 사할린 항구에선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Сегодняшнее землетрясение стало серьезным испытанием для всех нас и объявлена угроза цунами, поэтому еще раз повторяю просьбу отойти. 현재 인명 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러시아 당국은 쿠릴 열도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러시아에서 최소 4천 명이 숨진 1952년 캄차카 지진 이후 최대 규모이자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지진에 속합니다. 첫 강진 이후에도 규모 7.0에서 6.5 여진이 이어지고 있는데 최소 한 달은 규모 7.5에 이르는 강력한 여진이 예상됩니다. 캄차카 반도는 환태평양 조산대의 부레고리에 위치해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이번 초강진으로 2011년 동일본 대지진 피해를 기억하는 일본 열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도 중단됐는데요. 진앙지에서 가까운 하와이와 멕시코, 남미 에콰도르까지 태평양 인접 국가들도 경계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변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대한 파도가 방파제를 잇따라 강타합니다. 옥상으로 대피하려는 인파에 도로가 마비됐습니다. 일본 동북부 지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는데
홋카이도 동쪽에선 30cm의 첫 쓰나미가 관측됐고 오후 3시 이와테현엔 1.3m 쓰나미가 덮쳤습니다. 후쿠시마 원전도 피난 지시가 내려지면서 오염수 방류가 멈췄습니다. 3.11があったし、すごく災害が過去にあったので、すごく警戒していると思います。 해수욕 중인 관광객들이 하나둘 물 밖으로 나오고 차들은 거북이 걸음으로 해변에서 멀리 이동합니다. 진앙에서 상대적으로 가까운 하와이도 비상입니다. But I ask that you stay calm. If you're in a low-lying area, please get to high ground. 미국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남미 에콰도르까지 태평양 주변 국가 대부분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했고 진앙지에서 9,000km 떨어진 뉴질랜드도 해수면 상승을 경고했습니다. The one thing we just don't know at this point is how strong those tsunami waves, how high are they going to be, what kind of damage would they end up. 우리나라 기상청도 동해안에 0.3m 미만 쓰나미를 예보했는데 한반도에 닿기까진 시간이 걸리는 만큼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진도 8.8의 초강진도, 3m 높이의 쓰나미도 우리에겐 익숙하지 않습니다. 대체 어느 정도의 위력인 건지, 우리나라는 안전한 건지 신유만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신 기자, 캄차카 반도가 어디에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큰 지진이 난 겁니까? 네, 캄차카 반도는 판과 판이 만나면서 지각 활동이 매우 활발한 곳이라 세계에서 가장 지진과 화산 활동이 많습니다. 불의 고리라고 하는 환태평양 지진대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한 판이 다른 판 밑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을 섭입한다고 지질학에서는 부르는데 전문가들은 이번 지진이 태평양판이 북미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일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전역에도 쓰나미 경보가 내려졌잖아요. 근데 이 쓰나미 경보, 이 쓰나미의 위력 어느 정도라고 봅니까? 네, 오늘 지진 이후에 러시아 사할린에 5m, 일본 해안에 1m에서 3m의 쓰나미가 왔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일본에서 실험한 인공 쓰나미 영상을 한번 같이 보시죠. 수위가 무릎 높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도 물살이 강해서 성인 남성이 속절없이 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m 높이의 쓰나미는 어떨까요? 방파제에 부딪혀서 높이 물이 튀어오르더니 그대로 주위를 삼켜버립니다. 그냥 그 주변의 해수면 자체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홍수가 나버린 상태인 거죠. 3m면 벌써 사람 키에 훨씬 넘어가는 깊이잖아요. 그러면 차도 다 떠내려가고. 네, 이 영상만 봐도 위력이 실감이 나는데요. 근데 일본에서는 난카이 대지진이 난다 이런 말이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번 지진이 그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그 판들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판이 그것과는 달라서 이번 지진과의 직접적인 연관은 없지만 언제 대지진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게 바로 이 난카이 해곡 지역입니다. 난카이 해곡은 도쿄 앞바다에서 규슈에 이르는 거대한 바닷속의 골짜기인데요. 이 지역은 100년에서 150년 주기로 대지진이 발생해 왔는데 올해 초에 일본 정부도 앞으로 30년 안에 대지진이 날 확률이 80%라고 발표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나면 우리나라는 안전한 겁니까? 우리나라 전역이 이 난카이로부터 1000km 내외에 있기 때문에 영향권에 들어갑니다. 지난 3월에 미얀마에서 발생했던 지진의 규모가 7.7이었는데요. 당시 1000km 밖에 있었던 이 태국 방콕 시내의 고층 건물이 무너지거나 흔들렸습니다. 지진의 규모가 클수록 저주파 에너지가 멀리까지 미치고 구조적으로 취약한 고층 건물을 흔들게 되는 겁니다. 한반도 남동부에서의 지반이 약한 지역, 메리지랄지 이런 지역에서는 또 고층 건물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은 진동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지진과 해일에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겁니까?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진의 최대 강도가 6.5에서 7.0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역대 최대의 지진은 2016년 규모 5.8의 경주 지진이었는데요. 규모 7.0 지진이 나면 그 경주 지진보다 위력이 63배 강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피해가 커지는 부분인데 우리가 대비가 돼 있습니까? 국토교통부 통계를 보면 전국의 내진 설계 건축물 비율이 17.3%라고 합니다. 2018년에 이미 전국 내진 설계율 87%를 달성하고 2030년까지 100%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일본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병원 같은 다중이용 시설부터라도 내진 보강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네, 전국적으로 뭐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체계적으로 좀 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진 설비를 해야겠군요. 신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이 연이틀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결국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 악화로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류태영 기자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나오지 않자 4시간 만에 곧바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은 오늘 오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고 했습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계획이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3차례의 재판,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5차례에 걸친 소환에 건강상 이유로 모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 이후 당뇨 합병증과 간 수치 이상으로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며 외래 진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서를 서울구치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다 해도 실제 조사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앞서 내란 특검도 구치소에 있는 윤 전 대통령을 강제 구인하려고 했지만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회의 중 윤 전 대통령이 경로했다는 취지로 해병대원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김건희 의혹 특검 수사가 전방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건진법사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명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전직 통일교 간부가 구속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특검은 또 김 여사가 순방 때 착용한 명품 목걸이의 행방을 쫓고 있는데 친오빠 장모 집에서 발견한 목걸이는 모조품으로 드러났습니다. 한지은 기자입니다.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합니다. 혐의는 인정하셨나요? 김건희 여사한테 목걸이는 어떤 목적으로 주신 건가요? 특검은 윤 전 본부장이 YTN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 사업 등 통일교 현안 로비를 위해 명품 가방과 목걸이를 김 여사에게 전달해달라며 건진법사에게 건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피의자 신문은 1시간 40분 정도 진행됐고 이르면 오늘 밤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특검은 김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장모 집에서 압수한 목걸이는 모조품이라고 결론냈습니다. 김 여사 목걸이가 왜 장모님 댁에서 나왔는지 한 말씀만 부탁드릴게요. 목걸이 혹시 모조품인가요? 진품 가격은 6천만 원에 이르고 모조품도 최상급은 600만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 측은 압수된 목걸이가 2022년 나토 순방 때 착용한 것과 같은 모조품이란 입장이지만 특검은 수사에 대비해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이처럼 여당 주도로 출범한 3대 특검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 민주당은 특검 수사를 전방위로 지원하겠다며 새로운 특위까지 꾸렸습니다. 45명이나 참여하는 메머드급 조직입니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민주당이 새로 띄운 3대 특검 특위엔 현역 의원 35명과 외부 전문가 10명 등 45명이 참여합니다. 특검 수사를 지원한다는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지속적으로 법원에 의한 특검 조사가 사실상 방해되는 경우에는 내란 특판도 고려할 수 있다. 제보자 보호 등으로 특검 수사를 지원하고 필요하면 제도나 법령도 개선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첫 회의에선 특검 수사 상황에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여당 주도로 최장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는 3대 특검법을 만들고 특검을 추천했지만 아직 성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얼마나 깊이 파고들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내란 특검은 기간 연장이 필수적이다.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듯한 발언도 나왔습니다. 비상계엄 직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문체부가 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국민의힘은 정치보복을 넘은 야당 말살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특검 협조를 겁박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조폭의 행동대장 노릇을 자처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대북 송금 사건 일부 관련자들의 증언 진위에 문제를 제기하는 TF가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당내 TF와 특위만 7, 8개에 달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고이동입니다. 한 시민단체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외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특검팀이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할 때 미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아서 한미동맹을 해쳤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미군은 압수수색 대상이 아니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내란 특검은 지난 21일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함께 주둔하고 있는 오산 공군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드론작전 사령부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켰다가 추락한 사실을 은폐하려 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를 외환죄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습니다. 고발장엔 오산기지 레이더 시설을 미국과 사전 협의 없이 압수수색한 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유하고자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했습니다. 또 한미동맹을 해치면서 관세 폭탄의 빌미가 되어 국가산업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지영 내란특검보는 압수수색은 부대 사령관의 승낙 하에 이뤄졌고 미군은 압수수색 대상도 아니었다며 미군과 마주친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이어 허위 주장은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내란특검은 참고인으로 소환되자 강하게 반발했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선 당에서 잘못한 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캐묻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저는 거기에 출석해서 협조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출석 여부는 본인에게 달려 있다며 더 이상 소환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오늘은 삼복더위 중에서도 가장 덥다는 중복입니다. 오늘도 극한 폭염이 이어졌고 서울의 7월 열대야 일수는 기상 관측 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오늘 밤에 최장 기록이 또 세워질지 서울 청계천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재훈 기자, 밤 9시가 넘었는데 현재 몇 도입니까? 네, 밤이 됐지만 청계천 일대 기온은 30도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한낮 못지않은 후덥한 날씨에 청계천을 찾은 시민들도 쉽게 더위를 식히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서울의 열대야는 지난밤 기준 연속 11일째로 7월 들어 총 열대야 일수는 21일입니다. 서울에서 기상 관측을 시작한 1907년 이후 117년 만에 가장 열대야가 많은 7월 기록입니다. 오늘 밤 서울의 최저 기온도 열대야 기준인 25도를 훨씬 웃도는 28도 이상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열대야 최장 기록이 이틀 더 경신될 가능성도 큽니다. 네, 이제 곧 8월인데 얼마나 더 더워질까요? 네, 7월에 이어 8월도 평년보다 더 더울 거란 게 기상청 전망입니다. 8월이 여름의 절정인 만큼 유례없는 폭염이 닥칠 우려도 나옵니다. 현재 폭염은 서쪽의 티베트 고기압과 동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각각 덮으며 열기를 가두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기압계 배치가 언제 바뀔지는 미지수입니다. 내일 최고 기온도 서울과 경기도 이천이 36도, 전남 순천과 경남 진주가 35도로 예상됩니다. 낮 동안 햇볕에 의해 지면이 가열되면서 전국적으로 폭염경보 수준의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밤사이 해안가를 중심으로 열대야도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일부 지역엔 소나기가 예상되지만 비가 그치면 습도가 높아져 기온은 다시 올라갈 전망입니다. 청계천에서 TV조선 박재훈입니다. 온열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도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3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 고령층입니다. 보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임서인 기자입니다. 찜통 더위에도 서울 탑골공원은 오늘도 어르신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최대한 그늘을 찾아보지만 타들어가는 열기를 피할 수 없습니다. 가만 앉아서 더워요. 땅에서 화기가 팍팍 올라요. 지금 뒤 덩어리가 흠뻑 젖어가지고 비가 온 것처럼. 체온 조절 기능이 떨어지고 만성 질환자가 많은 고령층에게 폭염은 치명상을 안깁니다. 지난 28일 하루에만 경북 칠곡군의 야산을 오르던 80대 남성, 경남 하동군에서 밭일을 하던 80대 여성이 폭염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공식 집계된 온열 질환 사망자는 지난해보다 3배 많은 13명으로 이 가운데 8명이 65세 이상입니다. 기존 만성질환으로 각 장기의 기능이 떨어져 있어서 온열 손상에 대해서 더 취약하고 또 회복력이 떨어져 있을 수가 있겠고요. 어르신들에게 폭염 대피소가 되어주는 지자체도 잇따릅니다. 이 더위를 피할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주로 복숭아를 많이 이용하고 있고. 야외 활동을 하려는 발길을 실내로 이끄는 겁니다. 이곳의 온도는 현재 24도인데요. 어르신들은 시원한 실내에서 간단한 운동도 하며 건강을 챙길 수 있습니다. 어르신 폭염 피해를 줄이려면 수시로 안부를 묻는 등 가족과 이웃의 관심이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합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바닷물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고수온 특보가 이어지면서 가두리 양식장에 있는 물고기들의 폐사 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떼죽음을 당하기 전에 치어들을 미리 바다에 풀어주고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전남 여수의 한 해상가두리 양식장. 사람들이 양식시설 위에서 그물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그물 안에는 새까만 물고기들이 가득합니다. 길이 10cm가 되지 않는 조피볼락입니다. 뜰채로 치어들을 건져 올린 뒤 소쿠리에 담아 무게를 잽니다. 9.5. 무게를 잰 뒤에는 양식장 옆 바다에 곧바로 방류합니다. 방류되는 어류는 지난 5월에 입식한 어린 우럭입니다. 한 어가당 8만 마리를 바다로 내보냈습니다. 무게로는 약 540kg에 이릅니다. 다 자라지도 않은 치어를 놓아주는 건 27도를 넘어선 고수온 때문입니다. 조피볼락은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입니다. 그래서 수온 28도가 지속이 되면은 폐사될 우려가 있습니다. 현재 전남 서남해안과 제주 연안에는 고수온 경보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지난해에 비해 보름이나 빨리 수온이 오르면서 최악의 집단 폐사가 우려되자 어민들은 5천만 원씩 보상금을 받고 방류를 택했습니다. 2달 동안 이게 키웠잖아요. 그 마음은 정말로 아리고 아픕니다. 지난해엔 전남에서만 양식장 220곳에서 488억에 달하는 어류가 폐사했습니다. 전남도는 여수를 시작으로 고흥과 신안 등 22개 양식장에서 치어 157만 마리를 방류할 계획입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인천 강화와 강원 양양은 예년에 비해 피서객들의 발길이 뜸해졌다고 합니다. 방사능에 오염됐다는 등 온라인에서 근거 없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상권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강석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인천 강화도의 한 해수욕장. 피서객들로 붐벼야 할 해변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주차장도 텅 비었습니다. 본격적인 휴가철이지만 이곳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2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인근 펜션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오늘도 하나도 없고요. 단체로만 운영을 해요. 5개 방을. 근데 오늘 다 전멸이죠. 그냥 계속 건조시키고 청소하고 이제 그렇게 지내고 있죠. 지난달 한 유튜버가 이 해수욕장의 방사능 수치가 기준치 10배 가까이 된다는 방송을 한 뒤 관광객이 뚝 끊긴 겁니다. 인천시와 강화군이 정밀 조사를 거쳐 괴소문이라고 결론 냈지만 인근 수산물 시장의 방문객은 이번 달에도 2달 전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4,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주로 오시는 단골 고객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많이 줄었고 작년 대비해서는 50% 그 이하예요. 한때 서핑의 성지로 이름을 날렸던 강원도 양양. 서핑족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3년 전부터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문란의 성지라는 등의 악성 루머가 퍼진 탓입니다. 피해가 엄청 많죠. 많은 정도가 아니고 지금 올해 들어서 서핑샵이 3군데가 없어졌어요. 참다 못한 상인들은 뜬 소문을 퍼뜨린 사람들을 처벌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입니다. TV조선 강석입니다. 대전에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났던 남성이 도주 24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검거 직전에 음독을 시도한 걸로도 파악됐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검정색 차량이 주차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앞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차량 바퀴는 모두 터졌고 운전자는 한참 동안 차문을 연 채 앉아 있습니다. 문에서 문 열고 확 토하더라고 길바닥에. 아 이거 틀림없이 운전이다 생각하고 바로 112 신고했지. 20여 분 뒤 경찰차가 잇따라 출동하고 경찰관들이 차량 안을 수색합니다. 운전자는 어제 낮 12시쯤 대전의 한 주택가에서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달아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도주 24시간 만에 붙잡힌 남성은 검거 직전 음독을 시도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숨진 여성은 지난해 11월부터 폭행과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남성을 4차례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주변에 뭐 갈등이 있거나 뭐 그러니까 있겠죠. 그건 나중에 조사하면은 그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제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은 구속됐습니다. 피해자한테 미안한 마음 없으십니까? 피해 여성은 지난 3일과 9일 폭행과 스토킹 혐의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는데 그 사이 남성은 168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400통 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최근 삼성전자와 대규모 계약을 맺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이재용 회장과 직접 통화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신뢰를 드러냈습니다. 두 회사 모두 서로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 앞으로 밀착 관계가 본격화할 거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윤우리 기자입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삼성전자와 긴밀한 관계를 다시 한번 과시했습니다. 삼성 회장과 화상 통화를 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며 훌륭한 성과를 거두기 위해 양사의 강점을 이용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만 TSMC가 낫지 않겠냐는 질문에는 둘 다 훌륭한 회사라며 함께 일하게 돼 영광이라고 답했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2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칩 생산을 삼성전자에 맡기기로 한 건 두 회사의 상황으로 볼 때 윈윈으로 평가됩니다. 테슬라는 반도체 생산을 삼성과 TSMC에 번갈아 맡겼는데 애플이나 엔비디아 등에 비해 주문 규모가 적은 편이라 TSMC에서 생산이 밀리는 등 푸대접을 받았습니다. But we obviously will have an AI5 and an AI6 and an AI7, and we'll keep improving the AI compute. 삼성전자는 대형 고객을 확보하면서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부분에서 반등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성과 협력을 한다는 것이 자기들로서도 뭐 홍보 효과가 충분히 있다는 판단이 섰을 거고요. 그걸 이제 공공연히 뭐 인정을 할 수 있을 정도면은 앞으로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 두 회사 모두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 배터리 저장 시설이나 우주선 발사장 등 협력 분야를 더 넓힐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TV조선 윤유리입니다. 오늘 중복을 맞아서 몸보신하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보양식도 시대가 변하면서 다양해졌습니다. 허유하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골목길에 사람들이 긴 줄을 서 있습니다. 중복을 맞아 몸보신을 하러 삼계탕집을 찾은 겁니다. 복날이라 삼계탕 먹으러 왔습니다. 친구하고 같이. 전통의 보양식인 삼계탕 외에 MZ세대에선 일본식 닭요리 야키토리, 중국 고급 요리인 북경오리가 새로운 보양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한 식당 예약 플랫폼에 따르면 이번 달 닭요리 예약자 수는 9.8%, 오리 요리는 18.2% 늘었습니다. 주말은 거의 다 만석이고요. 평일 같은 경우는 가족 단위 모임이나 아니면 커플들끼리 모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삼계탕보다는 약간 이렇게 야키토리나 이런 게 같은 닭이지만 나와서 이렇게 먹기에는 숯불 향도 좋고. 반면 보신탕은 개식용 금지법 유예 기간이 2년 남아있지만 벌써부터 인기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서울 종로구의 보신탕거리 일대입니다. 저녁 시간대지만 한산한 모습입니다. 보신탕이 많이 없어진 거야. 없어지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키우는 사람도 없고. 시대가 변하면서 복날 보양식 메뉴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TV조선 허유아입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 본회의에서 기업들이 반발하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방송 3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 5건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불을 놓겠다는데 8월 내내 대치 전국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변정현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 본회의에서 방송 3법과 기업들이 반대하고 있는 노란봉투법, 2차 상법 개정안 등 5대 쟁점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더 이상 국정 발목 잡기를 하지 않기를 바라고 또한 이런 개혁 민생 입법에 협조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이 무제한 파업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2차 상법 개정안은 우리 기업이 외국 자본에 넘어갈 위험성이 커진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방송 3법에 대해선 긴급 토론회까지 열고 1980년대 언론통폐합에 필적할 정도의 언론장악 시도라고 반발했습니다. 방송 지배구조를 노조 중심으로 바꿔 영구장악하겠다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완전히 노조 중심의 민주당 일당 독재를 찬양하는 그런 방송을 만들려는 획책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소수 야당으로서 협상을 하지만 협상이 안 될 경우에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필리버스터를 하는 방법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7월 임시국회가 다음 달 5일 종료된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8월 임시국회가 연이어 소집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다음 주에 법안을 하나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여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날인 다음 달 21일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하겠다는 전략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여당의 노란봉투법 강행 움직임에 재계에서는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내 경제단체들은 이 법이 한국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거라고 경고했고 외국 기업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가 줄어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정은아 기자입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해 조선자동차 등 13개 업종별 단체가 노란봉투법이 파업 만능주의를 부추기고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것이라며 강행 처리를 멈춰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업들은 경영 효율화는 고사하고 급격하게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처하기 어려워져서 결국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할 것입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해도 제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되고 수많은 협력업체들과 임금 협상을 하느라 업무가 마비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특히 생산구조상 하청업체가 많은 조선과 자동차 업계가 직격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협력업체가 거의 1, 2차, 3차, 4차까지 한 10,000개 이상 됩니다. 거의 1년 내내 그 협상만 하고 말 정도로 상당히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외국 기업들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암참은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고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국내에 진출한 유럽 기업들이 시장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안팎의 우려에도 정부는 일단 입법 후 보완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어서 기업들의 불안과 혼란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세계 최초로 3극점과 7대륙 최고봉을 모두 정복한 허영호 대장이 투병 끝에 영면했습니다. 한국 산악계의 전설인 허 대장은 71세의 나이에도 비행기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품고 있었습니다. 윤재민 기자입니다. 1994년 1월 11일 고 허영호 대장의 탐험대가 남극점에 태극기를 꽂았습니다. 한국이 도보로 남극점 탐험에 성공한 5번째 나라로 기록된 순간입니다. 허 대장은 세계 최초로 남극점과 북극점, 에베레스트라는 3극점에 도달하고 7대륙 최고봉 등정까지 성공한 인물입니다. 북극, 남극, 에베레스트 등은 다 했지만은 많은 팀들하고 봤습니다. 옆에서 지켜봤는데 저한테 행운은 뭐냐? 인사사고가 없었다. 사람이 한 명도 죽지 않았다. 지난 2017년 5월엔 63세 나이로 6번째 에베레스트 등반에 성공하며 국내 최고령 등반과 최다 등반 기록도 세웠습니다.
공로를 인정받아 4개의 체육 훈장을 수여받으면서도 누구보다 안전에 신경 썼고 자연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지 말고 자기를 잘 산에 적응을 시켜서 정상에 올라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경량 비행기를 직접 조종하며 세계 일주를 꿈꿨던 허 대장은 지난해 12월 담도암 판정을 받은 뒤 8개월 정도 투병 생활을 이어오다 어젯밤 8시쯤 향년 71세로 영면에 들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반기업주의 원조 막스의 잉여가치론입니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착취해서 돈을 번다는 논리니까 기업이 현대판 노예의 주인인 셈입니다. 기업에 대한 반감은 역사적으로도 뿌리가 깊었습니다. You have reviled me about my monies and my usances. Cutthroat dog and spit upon my Jewish gabardine. Lend it not unto your friends. 셰익스피어 시대에도 샤일록 같은 금융업은 악마의 사업으로 비난받았었죠. 여권이 기업 옥죄기 3법 릴레이에 나섰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더 센 상법, 법인세 인상입니다. 기업들은 노랗게 질렸습니다. 노란봉투법은 특히 불법 파업을 해도 노조의 배상 책임을 제한합니다. 묻지마 불법 파업이 우려됩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 내에서 노란봉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 기업들 중에 13%는 한국을 떠날 계획을 세웠다. 이래서야 우리 한국에서 기업할 수 있겠습니까? 주한 외국 기업들 보신 것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주한 유럽 상공회의소는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법이라며 철수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사회에서 대주주의 영향력을 줄이는 법안은 경영권 위협에 시달릴 위험이 커집니다. 8개 경제단체가 참담한 심정이라고 읍소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법인세도 25%로 되돌린다고 합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소비진작 마중물 자금이라며 국민들에게 펑펑 쓰고는 그 돈을 기업에게 청구하는 셈입니다. 여권은 재정위기가 윤석열 정부 탓이랍니다. 세수 파탄과 재정위기, 조세 정상화로 바로잡겠습니다. 지금의 위기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 오판 때문입니다. 재정위기는 문재인 정부 때 국가 부채를 400조 원이나 급증시키면서 시작된 겁니다. 세계 각국이 법인세를 낮추는데 우리만 역주행하는 건 어찌 봐야 할까요? 경제의 또 핵심은 바로 기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부가 우리 기업에 뭘 해줄 수 있을까? 최선을 다할 생각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관세 폭풍으로 벼랑 끝에 선 우리 기업들 등을 떠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영국을 영국병에서 구한 대처 수상은 국가의 번영이 자유기업에 달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기업이 아무리 훌륭해도 그것만 믿고 뒤에서 지원해주는 정부가 없다면 다 소용없습니다. 정의로운 규제라며 사실상 기업을 망치면 일자리와 세금 어디서 만들지 궁금해집니다. 7월 30일 윤정호 앵커 칼럼, 거위 배 가르기였습니다. 중복인 오늘도 무더위는 지속됐습니다. 현재 제주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에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도 35도 안팎의 찜통 더위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때 일부 지역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아침까지,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경기 북부와 강원 영서 북부, 전남 서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내일 남부지방 대체로 맑은 가운데 중부지방과 제주도는 구름 많겠습니다. 당분간 제주와 남해안에서는 강한 너울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8도로 10일 연속 열대야가 예상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과 대구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과 다음 주 초반까지도 35도 안팎의 무더위는 계속되겠습니다. 폭염이 장기간 이어지는 만큼 온열 질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요. 낮 시간대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7월 30일 수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